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게 하구역이 생태적 가치가 제일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교 대상인 것들이 예를 들면 숲, 사막, 그다음에 논과 같은 거 농경지, 그리고 염습지라는 게 순천만 갈대숲 같은 그런 염습지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게 또 목초지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봤는데 이 하구역은 한 3만 불 정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염습지는 한 2만 2천 불, 그다음에 그 숲생태계 같은 경우는 한 8천 불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한 3배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숲이나 밀림들보다도 한 3배 정도 그렇게 비싼 그 정도의 가치를 주는데, 이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하구역을 그렇게 높은 가치로서 주느냐라고 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영양염을 순환시킨다라고 하는 그 기능을 거의 그 기능이 이 3만 불 중에 90% 정도 차지하는 그 정도 가치를 줬어요. 그러니까 영양염이 순환한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가 이제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강으로부터 그 많은 영양염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강으로부터 들어오는 이유는 우리가 인간들이 다 열심히 먹고 다 열심히 배설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다 강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죠. 우리가 모든 먹는 건 다 하수구를 통해서 다 내려가니까. 그러면 들어오는 게 사실은 우리는 하수 처리장이라는 걸 통해서 다 정화를 시켜가지고 밖으로 내보내죠. 내보내니까 그나마 좀 나은데, 이제 우리는 그래도 선진국에 속하니까 이런 하수도 보급된 게 한 90%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여전히 시골에 가면 또 그렇게 이 하수 처리장이 도시처럼 대규모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분 시설로 이렇게 돼 있어서 안 갖춰진 곳도 있고, 갖춰져 있다고 해도 굉장히 좀 열악한 이제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육지에서 우리가 배출한 그런 오염들이 이제 강을 통해 들어와서 바다로 흘러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제일 첫 번 오염 물질을 받는 곳이 하구죠. 하구역. 여기 한강통에서 서울 시민들이 다 이제 버린 것들이 쭉 들어오면은 이제 요 하구에서 그걸 받게 되죠. 받게 되는데, 하구에서 받았을 때 저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먹고 싸면 그게 좀 다 더럽죠. 그죠? 네, 다 화장실이니까. 근데 옛날에 비료 없을 때는 뭘 줬어요, 비료를? 똥오줌이 다 비료잖아요. 사실은 식물 입장에서 보면 그게 다 영양염이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이 그거를 영양염으로 바꿔서 다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또는 다른 동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기 영양염을 유기 물질로 바꿔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식물이 광합성을 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구역이 그런 식으로 영양염들이 쭉 들어오죠. 똥오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하구에 살고 있던 많은 식물들이 그거를 이용해서 다 광합성을 해가지고 그 유기물로 바꿔놔요. 바꿔놓은 상태에서 그거를 예를 들면 김이나 미역 같은 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고, 또 미세조류 같은 경우는 물고기들이 그걸 또 이제 먹겠죠. 그럼 물고기들이 자라게 되고, 결국에 나중에 우리가 그 물고기를 먹는 거죠. 그래서 그 하구역이 갖는 그 영양염 순환의 기능 때문에 이 정도 가치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영양염 순환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이제 반문을 해보면, 좀 전에 설명했듯이 이제 그런 어떤 똥오줌 같은 거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걸로 바꾼다라는 것도 있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새 혈액순환 문제가 많이 되시죠? 네, 나이가 들면 팔다리 저리고, 제가 약 팔러 온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디 무슨 제약회사인가에서 혈액순환제 파는데 40대가 넘으면은 피에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약 팔려고 별 참 선전을 다 한다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건 순환이 중요하다는 건 아시겠죠. 예, 그런 우리한테 혈액순환이 중요하듯이 이 지구 생태계에서도 영양염의 순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순환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 순환이 안 되면은 이제 고이죠. 그러니까 영양염이 삥 돌다가 한 군데서 끊겨가지고 안 돌면 거기 쌓이겠죠. 그렇게 쌓이면 거기가 썩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환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순환이 중요하다는 거는 경제에서도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1인당 GNP 뭐 경제 성장률이 올해 3%다 5%다 경제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GNP를 계산한 이제 1인당 GNP를 계산하죠.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이 뭐 예전에 뭐 3,000달러 이렇게 딱 지금은 2만 달러까지 이제 올라왔죠. 그럼 1인당 국민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냐? 1년 내내 그 우리나라 내부에서 이 생산한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그거 가지고 그냥 우리나라 5천만으로 나누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1인당 국민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그게 그 계산한 게 어떻게 하면 늘어날 수 있는가라고 해서 이제 그 부가가치라는 게 있는데 지금 그 마술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왜 순환이 중요한가? 돈도 흘러야 되는 겁니다. 돈이 흐르다가 멈추면 그 사람 부자가 되는 거죠. 그죠? 계속 흘러가면은 나는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고. 자, 1,000원이 있어요. 1,000원이. 지금 1,000원이 있죠. 이거를 이제 드리고 이따 주셔야 돼요. 자, 1,000원이 있는데 그 옆에 분이 어깨를 좀 주물러 보세요. 안마 서비스를 해드리는 겁니다. 안마 서비스. 1,000원어치 됐어요. 드리세요. 그러면. 예. 또 해드리세요. 예. 1,000원어치만. 예. 드렸죠. 또 뒷분이 한번 해보실래요? 1,000원어치만 하세요. 1,000원어치만. 너무 많이 하면 노동 착취라서 안 돼요. 예. 또 옆에 분이 해보세요. 네. 또 드렸죠. 또 옆에 분이 또 하세요. 네. 안마는 바꿔 드려야죠. 예. 됐죠. 그리고 저도 이렇게 자 하시고 1,000원. 자, 그랬죠. 그러면은 이게 소득으로 따지면 이제 여기 옆에서 이제 세무사가 딱 세무사 나와가지고 1,000원씩들 다 버셨죠. 일단 세금은 다 내셔야 돼요. 100원씩은 여기서 떼어갖고 다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부가가치세. 그러면 지금 이 1,000원이 계산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1,000원 버셨죠? 안 버셨나? 버셨죠. 그럼 1,000원이 벌써 6,000원이 돼가지고 우리 계산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세무국세청에서는 600원을 일단 받는 거죠. 그게 경제거든요. 가만히 있었으면은 지금 가만히 계셨으면 그냥 1,000원인데 순식간에 이게 6배로 늘어난 거예요. 이게 부가가치의 그 마술이거든요. 그래서 돈은 돌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돈을 써가지고 자꾸 돌려서 누군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가만히 집에서 아무 일 없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그 1인당 국민 소득에 그 계산이 되지 않는 그냥 쓸데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은 또 정부 편향적인 발언이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연말에 국가에서 이제 돈이 그 남아 돌아가가지고 보도블록 이렇게 없잖아요. 쓸데없다고. 그것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예. 그 국가 돈은 안 쓰면 안 돼요. 절대로 남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써서 그렇죠. 현명하게 썼으면 좋은데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은 시흥시청에서는 아마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그렇게 이렇게 돈을 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돈을 돌린다고 해서 우리 집에 있는 돈 다 갖다 쓰면 그것도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현명하게 우리 집 부도 좀 늘리면서 돈은 돌릴 거는 돌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그러면은 이 국가 경제도 살아날 수가 있고 그게 지금 말하는 예를 들면 창조 경제예요, 사실은.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워낙 그 저축에 대한 이 신념이 강해서 사람들이 돈을 다 현금화 시켜갖고 장판 밑에다가 숨겨놓죠. 그리고 꺼내놓질 않으니까 그래서 일본이 최근에 아주 힘들어했죠. 안 도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갈지는. 예, 그거 이제 화폐 개혁을 해갖고 싹 다 떼면 될 텐데. 어쨌든 이 순환이라는 거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생태계에서 영양염이 순환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몸에서 피가 도는 것도 중요하고 그 국가 경제에서 돈이 도는 것도 중요해요. 돌아야만 가치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갯벌 생물을 이제 좀 들여다볼게요. 그 이제 갯벌에 대해서 뭐 이제 설명하시고 그러시려면은 생물을 좀 아셔야 되니까 우선 식물의 미세조류 또 잘피, 동물에는 크게 환영동물, 연체동물, 절지동물 그렇게 정도를 이제 자세하게 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물의 분류 단위가 있어요. 고등학교 생물 시간, 중고등학교 생물 시간 동안에 배웠죠. 종속 과목 강문계. 기억나시나요? 종속 과목 강문계. 거꾸로 계문 강목 과속종. 그죠? 요게 큰 거고 요게 이제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 생물은 우리가 5개나 또는 6개의 계로 나눠진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생물들이 몇 개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물계가 있고 그다음에 식물계가 있어요. 동물, 식물, 미생물 정도는 이제 계에서 나뉘어요. 동물 중에는 이제 문이 뭐 35개, 뭐 38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30개 정도 되는 문이 동물계를 설명을 해요. 그 중에 한 문, 예를 들면 뭐 연체동물 문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뭐 조개, 오징어 이런 것들이 속해 있는 연체동물 문에는 또 강이 7개가 또 있고 그 강 하나 밑에는 목이 몇 개가 있고 과가 있고 속이 있고 종이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요런 그 생물을 이제 설명하시게 되면은 이 생물의 이 단위, 분류 단위에 대해서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이제 미세조류. 미세조류는 그 단세포로 이루어진 크기가 아주 작은 그런 해조류입니다. 그래서 갯벌에 사는 미세조류는 뭐가 있냐면은 이런 돌만류라고 하는데요. 규조류라고도 하고 이런 그 돌만류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설명을 쉽게 하자면은 그 유리 상자에 들어있는 금색깔 또는 황갈색의 해조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군체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하나하나씩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하얗게 보이는 게 유리 상자처럼 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좋아하신 것 같아요. 사진을 쭉쭉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규조류는 이제 화석에도 나타나고요.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화석종들이 뭐 보셔도 좀 이제 무시무시하게 생긴데 이런 게 있고요. 이건 이제 오늘날 규조류는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규조류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은 보시면은 나노미터 크기의 아주 작은 이런 미세 구조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면 굉장히 예쁜데 이런 종들이 그 갯벌에 아주 많이 그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규조류는 이렇게 이제 물에 떠서 사는 규조류도 있고, 그다음에 바닥에 그 붙어서 사는 그 저서성 규조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 갯벌에 가시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누리끼리 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뭐 기름이 누가 가서 응아하고서 이렇게 칠해 놓은 건지 아니면은 기름이 온 건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그 규조류들이 아까 보셨듯이 금빛 황갈색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많이 자라면은 이런 색깔을 띱니다. 누렇게. 그래서 이게 다 규조류예요. 봄철에 나가시면 겨우 내내 잠자고 있다가 봄에 따뜻해지면서 한 2월 정도 나가시면은 얘들이 그때부터 막 번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아주 뒤덮을 때도 있어요. 여기 이 시흥 갯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흥 갯골도 가시면은 아마 누런색으로 쭉 뒤덮일 수도 있는데 그걸 보시고 오염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규조류가 활발하게 1차 생산을 해서 그렇게 번식을 하는 겁니다. 저게 다 이 동물들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마리, 1m, 1m의 조개가 200마리씩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규조류는 이렇게 식물체 위에 붙어 살기도 하고요. 뭐 동물에 붙어 살기도 하고요. 뭐 이런 거는 이제 참고로. 그 다음에 이제 잘피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저서 식물 중에 해조류, 미세조류, 대형 해조류, 미세조류, 그 다음에 해초류가 있다고 했죠. 해초류. 그래서 해조류랑 해초류 구분해야 된다고 했는데 해초류가 여기 잘피입니다. 잘피. 그 잘피는 그런 김이나 미역하고는 다르게 잎뿌리 줄기가 다 뚜렷하게 구분이 되고 현화식물이에요. 굉장히 고등한 그렇게 있고 전 세계에 한 60여 종이 있고 우리나라에 한 8종가 그 정도 10종 내외로 있는데 대부분이 다 그 해양수산부에서 그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굉장히 생태적인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보시면은 그 바다에
이렇게 풀이 자라게 되면 사실은 바다라는 데가 이 바다가 이렇게 풀이 없으면은 그 사막하고 같아요. 거의 이렇게 풀이 있지 않으면은. 왜냐하면 바다 그러니까 갯벌은 달라요. 갯벌은 늘 노출돼 있기 때문에 갯벌은 풀이 없어도 햇빛이 들어오면은 거기 살고 있는 규조류들이 광합성을 해서 거기 있는 동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이제 물이 차 있는 바다로 가면 그러니까 조하대로 가면 그 태양 에너지가 햇빛은 한 그 30m 정도만 그러니까 100m 정도만 가도 거의 그 투과가 안 돼요. 그래서 밑에 햇빛이 도달하지 않으니까 광합성을 할 수가 없죠. 깊이가 100m 이상만 가도. 그렇게 되면은 그런 곳은 거의 그 사막 같은 이제 그런 식의 그 환경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는 이렇게 식물이 자라지 않으면 거의 사막 같은데 잘피가 자라게 되면 그 우리가 사막에 나무가 자라면 오아시스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다에서도 황폐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잘피가 자라면 오아시스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생물들도 거기에 모이고 뭐 어쨌든 풀이 있으니까 거기에 알도 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어류의 산란지나 보육장 이런 역할도 하고요. 또 수질 정화의 역할도 해요. 여기 수질가 어차피 식물이니까 식물은 그런 그 영양분들을 흡수시켜 가지고 다시 그 좋은 유기물로 바꿔주니까 수질 정화 역할을 하고 최근에는 기후 변화 조절까지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8종이 분포를 하고 여기 이제 말은 그 이름이 거머리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이름은 별로 이렇게 듣기가 안 좋은데 이름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생태적인 기능이 활발하고 우리한테 이로운 그런 그 식물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과거에는 이제 잘피가 그러니까 어부들이 이제 그물을 끌거나 고기를 잡으면은 이제 고기랑 같이 이 풀이 같이 섞여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귀찮은 존재처럼 여겼어요. 근데 어부들도 이렇게 잘피가 있는 지역에 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거는 알고는 계세요. 알고는 있는데 귀찮으니까. 그래서 알고는 있지만 귀찮으니까 그냥 좀 이렇게 천대받는 이제 그런 것처럼 돼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저 잘피가 그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이제 생태적 기능들이 밝혀지면서 그 이 보호 대상 종으로까지 이제 지정을 받은 겁니다. 그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하는 이제 해양생물 그 보호종은 이제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천연기념물하고 그 급이 거의 같다고 보셔도 돼요. 그거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이제 그거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 완벽하게 갖추어지진 않았는데 적어도 바다에 있는 그런 생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정을 해놓으면은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 어떤 예산을 투입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잘피들이 있습니다. 근데 갯벌에서는 잘피를 보시기가 힘들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조하대가 그 이제 간조 때 물이 좀 찰랑찰랑한 데 가시면은 그 잘피가 그 남아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잘피는 서해 쪽은 거의 없고 남해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동물을 보겠는데요. 저서동물에 크게 그 환영동물, 그다음 연체동물, 절지동물 세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환영동물은 이제 갯지렁입니다. 갯지렁이. 그래서 환영동물은 아까 종속 과목 강문 개 중에서 환영동물은 문이에요. 개 밑에 있는 동물개 밑에 있는 환영동물 문. 그래서 문에 있고요. 뭐 지렁이니까 지렁이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 이 갯지렁이는 그 환영동물 문 중에 이제 다모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다모강이라는 거는 그 털이 많다라고 해서 다모강이에요. 육상에 있는 지렁이들은 털이 없죠. 예, 그거는 빈모강이라고 불러요. 빈모강. 예, 빈모강, 다모강.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상에 있는 지렁이들은 대부분이 빈모강, 그다음에 바다에 있는 지렁이들은 대부분이 다모강입니다. 그 다모류 하면은 그게 갯지렁이를 말하는 거예요. 쭉 보시면은 이제 이런 갯지렁이들이 이제 있습니다. 요건 갯벌에 미각 갯지렁이라고 갯벌에 사는 육식 그 몇 안 되는 육식성 그 지렁이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이빨이 4개가 있고 예, 실제로 이렇게 물기도 해요. 아 근데 크기는 안 커요. 작아요 굉장히.
그래서 갯벌에 흙을 파면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그 종류의 갯지렁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이 미갑갯지렁이 앞에서 봤던 거랑 비슷한데 요 녀석은 이제 그 갈매기 고리 갯지렁이라고 해서 요렇게 이 입 인두 부분에 이렇게 그 계급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급장. 갈매기 모양의 계급장.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참갯지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낚시미끼로 흔히 쓰는 갯벌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저 오른쪽 안에 참갯지렁이요. 우리나라의 참갯지렁이는 33종이 지금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33종. 이 중에서 그 시흥 갯골에는 이 중에서 이제 참갯지렁이 새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여기는 지금 안 나와있지만 네안테스 자포니카라고 하는 그 새끼가 아주 작은 그 새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녀석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주변에 있는 갯벌로 쭉쭉 이제 나가겠죠. 그래서 그런 이 참갯지렁이의 공급원으로서 시흥 갯벌은 나름대로의 그 기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그 넵티스라고 하는 이제 백금갯지렁이도 있고요.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 이제 이런 갯지렁이, 이건 집갯지렁이입니다. 갯벌에 가시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곳갯지렁이도 있고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요. 감모. 그다음에 얼굴갯지렁이란 이거는 뭐 거의 보실 수는 없어요. 크기가 아주 작은데 이제 이름이 얼굴갯지렁이라고 돼 있는 이유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거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사람 얼굴 같이 생겼죠. 만세 부르고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얼굴갯지렁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다음 버들갯지렁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쌀이버섯 갯지렁이는 이렇게 바다 갯벌 가시면은 이런 모래 쪽에 이런 그 집을 만들고 사는 그 지렁이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이 갯지렁이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빛갯지렁이도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갯지렁이는 이제 그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연체동물. 이제 갯지렁이는 환영동물 문이었죠. 일단 연체동물은 그 여기 보시듯이 문어나 조개 이런 것들, 오징어 이런 것들이 속하는. 그러니까 연체라는 게 몸이 연하다라고 해서 연체동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체동물 문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주로 조개나 고둥, 소라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생물에 대한 설명은 뭐 지겨우니까 넘어가고, 그 연체동물 문에 그 7개 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알아놓으시면 그 설명하실 때 굉장히 그 좋아요. 그래서 복족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다 한자이기 때문에 아시긴 쉬우실 거예요. 복족강이 배가 다리인 강. 배가 다리니까 배로 기어다닌다는 뜻이죠. 배로 기어다니는 게 뭐예요? 달팽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라가 여기에 속하죠. 소라나 고둥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단판강이라는 게 이거는 판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판이. 근데 이거는 거의 관찰하실 수가 없고 저도 본 일이 없고. 그 다음에 다판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판이 여러 개인 거예요. 판이. 등에 판이 있는데 그 해안가 바위에 가시면 군부라고 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녀석들이 판이 여러 개가 있어서 거기에 속하고, 무판강도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저것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매패강. 이매패강은 패가 2개. 조개잖아요, 조개. 조개는 패각이 2개니까 그래서 이매패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굴족강이라는 거는 이제 조개 중에 이렇게 막 파고 들어가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요것도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 그다음 두족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족강은 머리가 다리인 강이죠. 그러니까 문어나 낙지나 오징어나 다 머리가 다리가 머리에 붙어 있죠. 그렇잖아요. 안 그런가요? 오징어 이렇게 그려보면은 위에 삼각형 그걸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머리에는 눈이 있죠. 오징어 눈이 어디 있어요? 밑에 다리에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머리에 붙어 있는 겁니다. 문어도 마찬가지고 낙지도 마찬가지로 머리에 다리가 붙어 있어서 그래서 두족강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연체동물 문에는 이제 7개 강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다 먹는 것들이잖아요. 소라는 복족강, 조개는 이매패강, 문어나 오징어는 두족강. 예, 이렇게 된다라는 정도만 아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 이제 복족강인데 이제 강자 떼고 복종류 이렇게 불러요. 복종류 그러면은 배 다리니까 고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갯벌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고둥 종류들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그 음보니움이라고 황해비단 고둥이고요. 요거는 이제 갯벌이든 어디든 우리나라 전국 연안 바위에 가면 다 볼 수 있는 총알고둥. 실제로 총알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특징은 이렇게 이 부분에 세 줄이 그 나르기 세 줄이 그 강하게 돌출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갯고둥들이 있죠. 그 포장마차에 가면은 이렇게 파는 예, 끝에 떼가지고 쪽쪽 빨아먹게 만드는 예, 그렇게. 근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댕가리, 갯비틀이, 그다음에 갯고둥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긴 건 대충 보시면 이렇게 홀쭉해갖고 그 아주 잘생겼으면 댕가리. 근데 요 이제 입에 있는 부분이 홀쭉하긴 한데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다. 이렇게 좀 튀어 있죠. 이러면 갯비틀이. 그다음에 좀 뭉툭하다. 그러면은 갯고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학술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종명으로. 근데 그냥 다 통칭해가지고 이런 거 보시면 그냥 아 갯고둥이다, 뭐 댕가리다 그냥 그렇게 하셔도 뭐 일반인들한테 얘기하실 때는 무방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장마차에 많이 등장하는 큰 구슬 우렁이라는 거. 이거는 육식성이에요. 육식성. 다른 고둥이나 조개를 잡아먹어요. 또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 바지락을 이제 큰 구슬 우렁이 먹으려고 덮치죠. 예, 요거는 이제 수조에서 저렇게 모이로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일부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도 저렇게 잡아먹죠. 그래서 갯벌 가시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어다닙니다. 요거는 그 큰 구슬 우렁이 그 알이에요. 알을 이렇게 싸놓고 자기 몸만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죠. 흙에다가 버무려 갖고 해놓고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고둥이든 조개든 만나면은 이제 이렇게 포획을 해서 딱 감싸 안고 이제 자기 치설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서 안에 있는 걸 다 빨아먹죠. 저게 골뱅이 말하는 거예요? 예. 저게 골뱅이? 골뱅이가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유동 골뱅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샘표? 그러니까 호프집에 나오는 골뱅이? 의도에 갔더니 저렇게 물 나가는 게 이렇게 물이 빠지면서 예. 저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저게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예, 큰 구슬 우렁. 근데 골뱅이는 요리의 이름이죠. 요리의 이름. 이거 가지고 하셔도 골뱅이, 이거 가지고 하셔도 골뱅이, 뭐 뭘 가지고 하셔도 저만한 크기면 다 골뱅이고, 유동 골뱅이는 갯벌에서 잡은 게 아니라 동해안에 가면 그 수심한 100m, 300m에 또 있어요. 이런 식의 고둥이. 이제 그거 가지고 배 갖고 확 잡아서 그렇게 만들죠. 저게 이름이 자체가 우렁이고 그냥 이거는 요리 이름이 골뱅이. 골뱅이는 예, 학술적인 그 종 이름은 없고요. 골뱅이는 요리 이름입니다. 골뱅이라고 한번 붙여야 되겠네요. 하나 이렇게 찾으면.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큰 구슬 우렁은 이렇게 생겼어요. 예, 금방 보시면 알아요. 갯벌에서도. 그리고 이제 파묻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보시면은 이제 가서 잡으셔도 되고. 그다음 개두렁이라고 있고요. 큰 구슬 우렁은 약간 모래 쪽에 있고 개두렁은 약간 뻘 쪽에 있는데 개두렁도 마찬가지로 큰 구슬 우렁하고 이 섭식은 비슷합니다. 육식성이고 마찬가지로 다른 고둥이나 조개들을 잡아먹어요.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 우리나라 갯벌에 아주 많죠. 그리고 왕좁쌀 무늬 고둥. 요거는 이제 갯벌에서 하이에나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시체가 있거나 이러면은 왕창 몰려가지고 거길 다 청소를 하죠. 왕좁쌀 무늬 고둥. 역시 갯벌에 가면 많이 있고요. 보리무룩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민챙이가 있습니다. 예, 민챙이. 민칭이라고 따로 또 있어요. 민칭이는 아니고 민챙인데 요거는 이제 그 갯벌을 이렇게 기어다니죠. 기어다니고 그 껍데기가 없을 것 같아도 이렇게 잡아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 폐가 껍질이 등에 이제 있습니다. 또 민챙이는 지금 요거 보시면은 이 소금 뿌려가지고 절여놓은 것 같은데 강화도 보니까 이걸 그 주민들이 많이 잡더라고요. 그래서 왜 잡냐고 여쭤봤더니 동남아시아에 수출한대요. 인도네시아, 베트남 거기서 이걸 즐겨서 먹는데요. 네. 근데 참 생각을 해보니까
야, 그 수산물 우리 선진국인데 그래도 우리나라 저런 거를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수출을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가서 한 시간만 잡아도 한 푸대는 잡아요. 저게 얼마라고 했더라? 하여튼 한 푸대 잡으면은 그게 몇만 원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거요? 그러니까 수산물의 특징이 수산물의 특징이 이제 지역에 따라서 먹는 게 있고 안 먹는 게 있는데 그게 참 재밌는 게 사실 바다라는 데가 우리가 되게 그 두려운 데예요. 저도 바다를 공부하지만 잘 가기가 힘든 곳이거든요. 그리고 늘 물로 덮여 있기 때문에 뭐가 벌어지는지 잘 모르고 뭐 육상에서야 눈으로 보면 다 대충 아니까 아는데 바다는 그래서 그게 힘들거든요. 직접 가서 뭔가 기계를 내리지 않으면은 뭐가 벌어지는지 절대 몰라요. 바다인데 그래서 바다가 늘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뭔가 수산물이 있을 때 이거를 먹는다는 게 좀 두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서 일단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배가 고프고 먹을 게 없으면은 먹어요. 그리고 그 먹을 게 좀 부족한 지역들에 가면은 거기서는 수산물들을 많이 먹어요. 특히 섬에 가시면은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드세요. 저도 예전에 이제 그 만제도라고 홍도 옆에 있는 그 낙도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가서 한 3주 정도 있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 그때 이제 그 주민분들 그 이장님 댁에 가서 이제 그 밥을 먹는데 반찬이 딱 나왔는데 제가 이제 해양 생물을 전공했는데 제가 도감해 봤던 생물들이 거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개, 고등 이런 수준이 아니라 거기 뭐 거북손에 군부에 해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고 왔다니까요. 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그 한 번도 저도 먹어본 일이 없는데 그거를 다 골뱅이처럼 아까 그렇게 다 요리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다 사실 똑같거든요. 골뱅이나 뭐나 다 연체동물이니까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어요. 민챙이도 뭐 드시면 드실 수 있어요. 사실은 아무 문제는 안 될 건데 하여튼 근데 아마 그게 이제 우리가 흔하면은 안 먹고 일단 우리는 이제 농경 위주였기 때문에 쌀 먼저 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지역에 따라서 민챙이들을 그래서 드시는 분들도 이제 있죠. 대추기고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대추기고등은 잘피하고 마찬가지로 해양생물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아주 희귀종입니다. 요거는 이제 고등은 끝났고 이제 이매패 강에 그러니까 조개가 해당하는 거죠. 폐각이 2개. 자, 이제 갯벌에 나는 것들을 이제 쭉 보여드릴게요. 꼬막이 있고 새꼬막이 있고 그다음에 피조개가 있고 이것들이 다 같은 과에 속합니다. 그래서 맛도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홍합과에 속하는 이런 이제 담치, 홍합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갯벌에서 굴도 나요. 예, 갯벌에서 굴도 납니다. 그래서 강화도 갯벌에 가도 갯벌에 이렇게 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양식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량죽에 가보면 이제 동죽이 있는데 이 동죽도 갯벌에서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근데 이게 해물탕에 되게 많이 나오죠. 보시면은 그죠? 이게 사실은 이게 제일 굉장히 싸구려고 조개예요. 그래서 저거를 뭐 저는 개인적으로 동죽이 이렇게 해물탕에 나오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져요.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아서. 비싼 조개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알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알면 그냥 적당히만 아시면 돼요. 그다음에 요 아기 반투명 조개는 이제 그 조화대 남해안은 주로 남해안 쪽도 있는데 조화대에 굉장히 그 많이 서식하는 이제 그런 조개입니다. 먹는 건 아니고요. 크기도 되게 작아요. 그다음에 가리맛 조개 아까 보여드렸죠. 가리맛 조개라는 게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비슷하게 그 맛조개나 그 대맛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다 젓갈로 아마 그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시장 가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해물탕에다가 넣으면은 좀 고급 요리가 되죠. 아까 동죽보다는. 근데 조개 왕은 이겁니다. 이거 백합 사실은. 예, 비싸기도 하고 하나 이만한 거 하나 한 마리에 뭐 7,000원, 10,000원 이러죠. 하나에 백화점 가시면. 근데 이제 이 백합이 사실 굉장히 한 절반 정도가 그 새만금 갯벌에서 났어요. 새만금 갯벌이 막혀가지고 그 백합이 이제 많이 그 생산량이 줄었는데 그래도 그 백합이 중국에서도 들어오고 북한에서도 들어와요.
네. 우리가 중국산 수산물 그러면은 안 믿겨지잖아요. 근데 이게 해양 생물학 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 황해바다에서 나는 것들이거든요. 그걸 중국 사람이 잡냐, 우리나라 사람이 잡냐, 북한 사람이 잡냐, 그 차이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예전에 그 꽃게 같은 경우도 보면 중국 사람들이 거기다가 납 집어넣어가지고 무게 속이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없으면 사실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먹어도 별 관계는 없는데, 하여튼 백합도 이제 그래서 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백합이 양이 주니까 아마 북한에서도 수입하고 중국에서도 수입하고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백합이 조개 중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그 왕이 되는 그런 조개고, 그 새만금 제가 이제 연구하러 다닐 때 개화도에 그 개화반점이라고 중국집이 있었어요. 요새 뭐 굴짬뽕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는 그 백합 짬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짬뽕에 백합이 한 서너 마리가 이제 나와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굴짬뽕은 그런 맛이 안 나는데 이게 백합을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매운 맛이 그러니까 줄어요. 줄고 단맛이 늘어요. 그래서 하여튼 되게 맛있어요. 지금은 백합이 안 나니까 소용이 없죠. 그래서 나중에 그 라면을 끓이시거나 뭐 짬뽕을 하시거나 할 때 혹시 백합을 구하실 수가 있으면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굉장히 별미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바지락 있죠. 네, 바지락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바지락 칼국수로 전 국민이 애용하는 그런 조개죠. 그래서 이 백합이나 바지락이 전부 같은 과에 속해요. 백합과. 네, 그것도 아시면 좋고요. 그다음 우럭조개라는 것도 있고, 여기 이제 쇠방사능 조개라고 돼 있는데, 이 쇠방사능 조개도 이제 우리나라 갯벌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게 그냥 우리 고유종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 가지 이제 이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그 저 방사능 조개가 이제 유조선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바다로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만을 초토화시켰어요. 저게 가가지고, 예? 저 조개가 다 거기를 뭐 90% 이상을 다 점령한 거죠.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의. 그래서 예전에 일본이 진주만 폭격하다가 말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참 이런 작은 생물이 가서 미국을 다 점령하고 있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하여튼 그래서 쇠방사능 조개가 되게 학술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해요. 이 포타모코르블라라는 요종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죄인처럼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갯벌에 이런 띠조개라는 것도 있습니다. 띠조개. 이런 거는 아마 띠조개 폐각은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갯벌을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건 이제 띠조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이제 연체 동물을 이제 다 보여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절지동물. 절지동물이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가장 큰 분류군이에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동물 개 밑에 문이 한 3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절지동물 문이거든요. 절지동물 문이 그 지구상에 있는 그 35개의 동물 문 중에서 제일 커요. 종류도 제일 많고 마리수도 제일 많고. 절지동물에서 절지라는 게 뭐냐면은 다리에 그 관절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관절이 있는. 그러니까 뭐 새우, 개뿐만이 아니라 육상에 있는 모든 곤충 그게 다 여기 속해요. 뭐 모기, 파리, 잠자리 할 것 없이 모든 하루살이 다. 그래서 여기 속하니까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밀림에 들어가면은 만나는 게 다 절지동물이겠죠. 숲에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 우리가 이제 생물을 바다 그 처음 생물의 기원이 바다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바다에서 육상으로 그 진출한 생물 중에 이제 가장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질들을 가지고 이 생물들이 이제 진화를 하는데 이 절지동물 같은 경우는 그 닭 겉에가 뼈로 돼 있잖아요. 다 딱딱하잖아요. 파리도 마찬가지고 벌도 그렇고 개도 마찬가지고 새우도 그렇고 물론 개나 새우는 바다에 살지만 육지로 진출한 그 곤충들이 육지로 진출할 수 있었던 게 그 건조를 막기 위한 건조가 사실 제일 큰 적이거든요. 근데 자기 몸 겉을 그렇게 외골격이라는 뼈로 이렇게 다 둘러쌀 수 있으니까 그 수분 건조에 저항을 할 수가 있었죠. 그걸 적응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 절지동물들이 성공적으로 그 육지에 정착을 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삼엽충이라는 이제 절지동물 그 종류가 그 삼엽충이라는 게 예전에 이제 그 고생대 때 살던 그런 화석종으로 있죠. 지금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또 그 협각 아문 이제 아문 얘기였는데 거미라든가 아니면 여기 투고개 이런 것들도 절지동물에 속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이제 이 탁탁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약 아문이라는 게 그러니까 절지동물 문 밑에 아문이 있어요. 아문이 세 개가 있어요. 아까 삼엽충 아문, 그다음에 협각 아문, 대약 아문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약 아문이 우리가 바다에서 보는 절지동물이 다 여기 속합니다. 대약 아문 중에 갑각 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 문, 강 할 때 강. 세 번째로 큰 분류 순서로 그렇게 되죠. 갑각 강이 이 갑각 강에 그 바다에 살고 있는 모든 절지동물이 다 여기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투국의 이런 몇 종 빼고는 그래서 그 절지동 바다에서의 절지동물이다 그러면은 갑각류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개, 새우, 가재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갑각강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갯벌에 사는 이제 그래서 요 제목도 갯벌에 사는 갑각류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갑각류가 절지동물이다라는 거고 거기에 속하는 이제 갯벌에 사는 것들 한번 쭉 보시면 자, 속부치라는 게 있어요. 속부치 이렇게 생긴 거 보시면 요 한 종밖에 없어요. 예, 속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속부치는 좀 빨개요. 그리고 쏙이 있습니다. 쏙 이렇게 생긴 거. 요건 쏙. 근데 쏙하고 갯가재는 또 구분하셔야 돼요. 쏙하고 갯가재. 나중에 갯가재도 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집게가 있습니다. 갯벌에 가면 집게가 뭐 이렇게 그 고둥 껍데기를 등에 이고 사는 그런 집게인데 집게는 보면 다 집게인 줄 알죠. 여기서 조금 더 전문인 될 수 있는 팁 하나 말씀드리면 집게가 간단하게 왼손이 크냐 오른손이 크냐에 따라서 과가 나뉘어요. 이름 보시면은 널적 왼손 집게 있죠. 얘는 어느 쪽 손이 크겠어요? 네, 왼손이 크죠. 얘는 오른손이 크죠. 그래서 왼손이 크면 왼손 집게과, 오른손이 크면 집게과 이렇게 하시면 맞아요. 그래서 오른손 왼손이 어딘지 헷갈릴 수 있죠. 이렇게 집게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 집게가 등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왼손이 여기잖아요. 왼손이 크죠. 네,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하고 그 왼손 오른손을 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집게는 오른손이 크죠. 등을 보시면 오른손. 그래서 왼손 집게과 오른손 집게과는 없고 왼손 집게, 그 다음에 그냥 집게.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똑같지는 않아요? 양쪽이 똑같지는 않아요? 다 한쪽이랑 틀려요? 똑같은 것도 똑같으면은 집게라고 하시면 돼요. 예, 예. 왼손이 큰 녀석은 왼손 집게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계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범계 이런 것들도 가끔 그 갯벌에 가시면은 관찰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보시면은 뭐 생긴 게 벌써 딱 예쁘게 생겼죠. 범계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해양생물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생긴 것도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근데 요거는 저쪽 그 해안가 가면 이거 잡아서 시장 가면은 많이 팔아요 또. 이 생긴 게 그렇게 생겼죠. 네. 딱 보시면 호랑이 같지 않아요? 아닌가요? 막 우기는 건가? 호랑이 같아 이러면서. 그다음에 밤개. 밤개는 이제 개는 다 옆으로 걷는데 유일하게 앞으로 걷는 개. 네. 여기 앞으로 이제 걸으려고 폼을 잡고 있죠. 갯벌에 가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밤처럼 생겼죠. 그리고 이제 바위갯가에 속하는 여기 나오는 것들은 이제 시흥 갯골도 가보면은 이제 있어요. 다 많이 있는 것들인데 이제 갯개가 있고요. 이렇게 생긴 거 보시면 그다음에 방개들이 있고요. 이렇게 참방개, 그다음에 갈개,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방개, 수동방개, 하여튼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따가 가서 운이 좋아서 혹시 잡으시면 네, 많아요. 얘는. 그러니까 얘는 위쪽에 많이 있어요. 위쪽에. 그러니까 갯벌까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예, 그냥 수풀 같은 데도 있고 그래요. 다 방개들인데 방개는 네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방개, 갈개, 방개, 수동방개 이렇게 네 가지인데 여기 보시면 헬리케라고 해가지고 이제 속 이름이고요. 헬리케 트리덴스 다 보시면 이것도 헬리케 트리덴스 이것도 보시면 헬리케 트리덴스 그죠? 헬리케 트리덴스. 근데 그 뒤에 있는 요 뒤에만 다르죠. 우아나 트리덴스 그다음에 쉐니 그다음에 티엔티엔시스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있는데 요게 아종이거든요. 아종. 그러니까 아종에서 갈리는 거라 종들은 일단 같은데 그 아종으로 다르다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는 것도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 어렵진 않아요. 이게 이제 눈 쪽인데 눈 쪽에 있는 요 과립을 세면 돼요. 모양을 보고. 도감을 보면 그 누구든지 다 구분하실 수는 있는데 근데 현장에서 저런 걸 보면은 방개고 방개는 한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풀개는 있는데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요 그 암컷 같은 경우는 이제 풀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집게. 그래서 풀개는 금방 아실 수 있어요. 근데 바위개는 뭐 일단 사각형으로 생겼고 바위에 사는 것들은 이렇게 바위개. 그리고 이제 도둑개가 있습니다. 도둑개. 집게가 좀 뻘겋게 돼 있고 도둑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붉은발 말똥개. 요 붉은발 말똥개 요 녀석도 그 해양생물 보호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산만 봉암갯벌이 얼마 전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 그 봉암갯벌 같은 경우는 아까 보호지역 지정되는 세 가지 요건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고. 희귀생물이 살 경우도 지정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정이 될 수 있었죠. 요 붉은발 말똥개가 여기 그 시흥갯골에도 나와요. 붉은발 말똥개. 나중에 혹시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그 아주 작은 콩개들이 있습니다. 콩개 갯벌에 가면은 그 콩개 종류인데 이렇게 그 뻘 쪽에 사는 거는 이렇게 이제 있고요. 네 가지가 있고요. 펄털 콩개, 펄콩개, 털콩개, 널적 콩개.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그 시흥갯골 우리 시흥갯골에 있는 녀석은 요 대샴피 펄콩개 쪽입니다. 요 펄콩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래 쪽에는 이 스코피메라라고 해가지고 발콩개, 염난개. 그래서 해수욕장 가시면 해수욕장에서도 아마 이런 콩개를 보실 수 있어요. 그 해수욕장에 사는 건 모래에 사는 콩개. 그래서 이 염난개나 발콩개가 주로 많죠. 주로 염난개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구멍에 그 과립을 만들어 놓고 살죠. 그런 콩개들이 있다. 그래서 모래에 사는 콩개는 세 종류. 발콩개, 염난개, 달란개. 뻘 쪽에 사는 콩개는 네 종류. 이렇게 네 개 종류. 요것만 하시면은 다 돼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갯벌에 가면 이제 농개, 상부 쪽에 한 발이 큰 이렇게 농개가 있죠. 네, 발 하나가 커요. 그리고 이제 그 농개보다 약간 크기는 작지만 역시 왼쪽 집게가 크고 근데 흰발 농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제 길개와 칠개. 이 칠개가 우리나라 갯벌을 대표하는 그 개입니다. 칠개. 칠개는 뻘 쪽에 살고요. 길개는 조금 비슷한데 모래 쪽에 살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길고. 예, 그래서 길개와 칠개가 있다. 근데 갯골에는 칠개는 그 못 봤어요. 칠개는 없고 방개가 좀 많아가지고 여기는 좀 환경이 독특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요 그 시흥갯골에 이제 새스랑개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죠? 이렇게 부드럽게 생겨가지고 새스랑개. 이런 그 집을 짓고 살아요. 이따가 이런 집 많이 보실 거예요. 새스랑개가 짓는 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갑각강에서 이제 개를 쭉 보셨는데 갑각강에는 하여튼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그 목이랑 개문 강목 해서 이제 강 내에 목이 저 정도 있고요. 저걸 뭐 다 볼 수는 없고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바다에 사는 것들. 검정색은 이제 주로 육지에 있는 것들인데 이 중에 보시면 쭉 있죠. 그 중에 이제 십강목이 우리가 주로 보는 게, 새우 이런 것들이 이제 십강목에 속하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 이제 쭉 빨간 것들이 있는 건 이제 쭉쭉 그 보여드릴 텐데요. 그냥 참고로만 하세요. 갈고리 노블레라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건 아주 크기가 작은 1mm보다 더 작은 그런 그 생물이고요. 우리나라에는 한 20종 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완육목이라고 이거는 이제 따개비. 그리고 그 따개비들이 이제 여기 속하죠. 거북손이라든지 이런 완육목들 한 50종 정도가 있습니다. 조개사갓도 있고요. 이 고랑 따개비 같은 경우는 갯벌에 그 이렇게 나무 같은 거 꼽혀 있으면 그런 데도 붙어 살아요. 네, 그래서 고랑 따개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갯가재가 속하는 그 구강목이라는 것. 여기 이제 사마귀 새우라고 불러요, 얘들은. 사마귀 새우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갯가재가 여기에 속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긴 게. 그래서 아까 그 속하고는 다른 게 속은 집게가 이렇게 크게 나와 있죠. 근데 얘는 이제 그게 없죠. 대신에 그 망치 모양의 앞발이 있어요. 망치처럼 생긴.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등강목이라고 그 해변가 가시면은 이제 갯강구 바퀴벌레처럼 생겼죠. 근데 바퀴벌레하고는 차원이 다른 애예요. 얘는 굉장히 깨끗해요. 예. 물론 생긴 건 징그러운데 청소부예요, 청소부. 예. 바닷가에 있는 모든 걸 다 청소해주는 청소부.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기긴 전에도 귀여워해 주세요. 사실 거의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빨라가지고. 예, 그런 등강목들이 이제 뭐 집에서는 예를 들면은 그 돈벌레라고 하는 것들 있죠. 뭐 그런 것들이 다 이 등강목에 속해요. 바퀴벌레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단강목이라고 있습니다. 단강목. 이것도 갯벌이 굉장히 많은 그런 갑각류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는 이제 뭐 한 1, 2mm 정도 되는 그런 크기고요. 이런 고래하고 공생하는 외계인처럼 생긴 이런 단강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다 갯벌에서 나오는 그런 그 단강류들입니다. 이게 다 우리나라 갯벌에 있는 그런 단강류들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올챙이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이제 올챙이 새우목.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생긴 게.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갯벌 생물을 다 보여드렸고요. 네, 3분 남았네요. 3분. 생명도시 시흥